노화와 결국에는 죽음 자체를 포함하는 주요 만성질환의 뿌리는 대사기능 이상이다. 이 문제는 어떤 명의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약물이 그저 치료만 하는 질병을 당신은 예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질병과 노화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로버트 러프킨의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자는 미국 명문의대 UCLA의 교수이자 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현직 의사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했던 건강 지침들이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해쳤음을 고백합니다.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것들 혹은 의도적으로 은폐된 불편한 진실들을 밝히고 진정한 건강의 본질을 일깨워 주는데요. 자세한 저자 소개와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첫 번째 영상에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진정한 건강은 질병을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정상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상식 중 상당수는 잘못됐으며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이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병의 원인과 치료는 생활습관부터 건강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운동이 뒷받침되면 대부분의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우리가 약이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건강설계 가이드입니다.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기에 앞서 이 책에 mTOR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인데요. mTOR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게 되고 세포 증진을 촉진하게 됩니다. 반대로 억제되면 자가 포식이 활성화되고 세포 증진이 억제됩니다. 이 mTOR가 성장과 노화를 통제하는데요.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 mTOR가 활성화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mTOR에 대해 이해하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버트 러프킨의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건강 설계. 단순히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 종자냐, 밭이냐. 씨앗 이론은 질병을 중심에 놓는다.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질병의 씨앗으로 보고 강조해서 세균 이론이라고도 한다. 병원체를 표적으로 삼아 제거하는 것을 질병을 치료하는 길로 여겼다.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처음에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조치하다가 나중에는 표적 약물을 개발했다. 이 이론은 감염병에 적용하면 잘 통한다. 소아마비의 원인은 무엇인가? 소아마비 바이러스다. 결핵의 원인은 결핵균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만성병에 적용하면 이 이론은 실패한다. 심장질환은 원인이 무엇인가? LDL 콜레스테롤? 앞서 살펴보았듯 무엇 하나를 콕 집어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서 생기나? 이런 만성질환은 오히려 몸속 상호작용이 복잡하게 맞물리는 과정에서 생긴다. 발병 요인으로는 염증, 인슐린 저항, 대사질환, 그리고 물론 mTOR의 지나친 활성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몇몇 다른 요인은 젊을 때는 유익해도 늙으면 반대로 몹시 해롭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질병 가설인 토양 이론이 나온다.
이 이론은 건강을 중심에 놓는다. 병원체가 대개 약해진 몸에만 질병을 일으켜 숙주를 괴롭힐 수 있다고 보기에 숙주 이론이나 땅 모양, 지세 이론이라고도 한다. 토양 이론은 질병의 기원으로 신체 자체의 조직과 세포에서 나타나는 기능 장애를 강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몸 건강이 좋아지고 감염 저항력이 향상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왜 그중 하나가 용인된 질병 이론이 되었을까? 19세기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인 루이 파스테르와 유기화학자 앙투안 베샹이 감염병 발생 원인을 놓고 기나긴 논쟁을 벌였다. 파스테르는 세균 이론을 옹호했고 베샹은 지세 이론 편에 섰다. 결국 파스테르의 이론이 이겼다. 토양 이론이 관심에서 멀어지는 동안 씨앗 이론이 질병을 설명하는 모범 답안을 채웠다. 오늘날에도 질병 대부분에 씨앗 이론을 적용한다. 서방 세계에서 주된 사망 원인이 된 비감염성 생활습관병에도 씨앗 이론을 들이댄다. 그래서 벌어진 일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다. 질병 중심 이론은 병원체를 질병의 원인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병원체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하는데 이때 주로 약물을 쓴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죽상동맥 경화증이 생기므로 LDL을 줄이는 약물을 투여한다. 세포액 돌연 변이는 암을 일으키므로 유전자 치료는 이런 변이를 표적으로 삼는다. 여기에 쓰이는 약물들을 수십 년이 걸리는 연구기간에 수십억 달러 개발비를 들여 만들어냈다. 그런데도 씨앗 이론은 만성병 유행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한편 건강 중심 개념 틀에서는 이상 증세를 한 가지 요인인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질환에 따라다니는 대사 및 염증 반응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는 열쇠는 신진 대사를 바로잡고 염증 같은 모든 후속 작용을 다스리는 데 있다고 여긴다. 건강 중심 관점에서 보면 약물의 목표는 대개 반응을 억누르고 없애는 것이지 실제 질병을 다루는 일은 잘 없다. 대신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데 목표를 두는 대사 전략을 쓴다. 여기에는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 식단 같은 방법이 있는데 모두 생활습관성 질환의 뿌리를 치료하려는 노력이다. 신진대사, 염증, 독소 등의 원인은 토양 요인인데 기성의료계는 씨앗을 치료할 약물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설탕을 과도하게 많이 먹는다고 죄다 이형 당뇨병에 걸리진 않는다. 담배를 피운다고 모두 폐암 환자가 되지도 않는다. 이런 질병들은 어느 한 가지 물질만 들어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대의학 전체를 비판하려는 심사가 아니다. 어떤 질병은 표적 치료제를 쓰거나 수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코로나19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므로 언뜻 생각하면 씨앗 질병의 궁극적인 예 같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완전히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데 왜 누구는 감기 증상으로 끝나고 누구는 사망에 이르는 걸까? 씨앗이 아니라 밭 때문에 그렇다. 감염될 당시 환자의 건강 상태에 달렸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이 책에서 다룬 다른 만성병들과 같다. 바로 환자 나이다. 기성의료계는 씨앗 접근법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 방식은 적합한 상황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대다수 만성병처럼 다른 상황이라면 토양 접근법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의료체계는 씨앗과 토양을 모두 아우르기 마련이다. 이른바 장수약으로 불리는 혁신적인 약물도 생활습관이 올바를 때 제 효과를 낸다. 증거로 입증된 사실이다. 늘어난 수명을 누리는 건 단순히 알약을 하나를 먹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부터 건강을 향해 총체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씨앗 이론과 토양 이론을 모두 아우를 생각이다. 나쁜 씨앗은 골라내어 버리고 좋은 밭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 장의 제목이 장수약이 아닌 건강 설계인 까닭이다. 건강 설계란?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약을 써보기 전에 먼저 환자분 스스로 설탕, 곡물, 씨앗기름은 드시지 마세요. 결핍된 영양을 바로잡고 독소를 제거하면서 근력 운동과 수면 개선 훈련도 조금씩 해나가 보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약을 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는 나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효과도 없는 알츠하이머병 약물에 대해 환자 앞에서 떠들게 만들 수 있다. 그 약품을 처방하면 이번에는 또 보험회사가 나에게 보상해줄 터다. 하지만 환자에게 생활습관을 바꿔서 증세를 개선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면 진료비 말고 내게 돌아올 건 없다.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지는 않는다. 영양사가 내 몸을 날씬하게 가꾸지도 않는다. 헬스 트레이너가 탄탄한 몸을 책임지는 일도 없다. 결국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 설탕과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그러나 중독된 결과로 생긴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 등과 싸우기는 더 어렵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건강을 관리하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심장 발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암 같은 많은 질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지금 시작하자.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자. 건강 설계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유 전략의 문부터 두드려보자. 바로 영양 선택이다. 건강 설계 계획 1. 영양. 영양은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료 도구다.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선택이다. 만약 생활 습관에서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영양이어야 한다.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먹으라거나 식단을 개선하라는 조언을 듣고도 실패한다. 건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혼란스럽고 상충하는 말들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양 계획을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은 이렇다. 농이자. 농경 이전 자연식. 농이자 계획의 본질은 수렵 채집인 방식으로 돌아가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매머드를 사냥해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오늘날 정상 식단을 구성하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공장에서 만든 씨앗기름, 곡물을 끝없이 섭취하는 습관을 버리자는 얘기다. 모든 것은 언제, 무얼, 얼마나 먹느냐의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언제 먹을까? 우리 계획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영양 설계에서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와 상관없이 언제 먹느냐만 신경 써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저 먹는 시간만 바꾸면 된다. 그렇다. 하루 중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좁히기만 해도 더 건강해진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이따금 진짜 보약은 밥을 굽는 것이다. 농업혁명이 일어나 사방에서 농사를 짓고부터 식품을 저장하고 하루 중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전에 살던 수렵 채집인 조상은 간헐적 섭식 방식으로 생존했을 것이다. 음식을 먹는 사이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히 길었을 법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케톤증 상태에서 지방을 연료로 태우고 토르를 줄이는 등의 유익한 대사 효과를 얻었다. 먹는 시간을 제한하면 과학적으로 좋다. 언제 먹느냐가 무얼 먹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다.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12시간 이상에서 8시간으로 단순히 좁히기만 했는데도 대사 건강이 좋아졌다. 여기서 다시 체중이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개선됐다. 무엇을 먹든 종일 우물거리지 않고 하루에 2끼나 1끼만 먹는 편이 좋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두 차례 많이 먹으면 조금씩 자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하다.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 또한 연구진은 개에게 하루 1끼만 먹여보았다. 그랬더니 인지 기능 장애가 줄고 내장과 치아, 뼈, 신장, 간 등의 질환 발생률이 감소하는 등 건강 전반이 개선됐다.
이런 결과가 개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성인이면 해당할 거라고 믿는다. 20년 전에 한 영양사, 곧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조금씩 6개에서 8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과체중, 당뇨병 전 단계, 고혈압을 얻었다. 항상 배가 고픈 상태로 지낸 건 덤이었다. 지금은 반대로 일주일에 6개에서 8끼를 배부르게 먹는다. 1일 1식이 기본이다.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다. 음식물 내용과 관계없이 음식 섭취 자체가 건강에 좋지 않은 걸까? 그렇진 않지만 어떤 식사든 염증과 인슐린 저항, 내장 투과성을 늘리는 작용을 한다. 염증은 음식 섭취에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보호 반응이다.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엠토르가 염증을 일으킨다. 아침부터 밤까지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는다는 건 종일 엠토르를 켜놓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성견이나 성인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 하루 몇 시간씩 우리 몸을 쉬게 해주자.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좁히는 건 좋은 전략이다. 12시간 안에 한 끼나 2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도 금물이다. 물, 블랙커피, 무가당 차를 마시는 건 괜찮다. 더 오랜 시간 굶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감행해봐도 좋다. 식사 시간을 다른 일에 쓰고 싶은가? 식비를 아껴서 다른 걸 사고 싶은가? 그러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아침밥을 거르면 된다. 여분의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점심도 건너뛰자. 물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간헐적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얼 먹을까? 먹는 시간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내용물 이야기를 해보자. 고기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 사람들과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으려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뭉쳐서 서로 대립한다. 나는 비건처럼 오롯이 채식을 하든 정반대로 몇 끼 고기만 먹든 다 문제가 없다고 본다. 밥상에 가공식품만 없다면 어떤 식단이든 괜찮다는 뜻이다. 가공식품을 포함한 식단은 뭐든 건강하지 않다. 육류는 영양 밀도가 높다. 반대로 비건이나 채식 식단은 영양 밀도가 낮아서 고기가 든 식단보다 건강을 챙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미량 영양소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건강한 채식 식단을 꾸릴 수 있다. 물론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다면 식단을 바꾸기에 앞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내가 요즘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건강하게 먹는 첫 단계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를 따져보자. 혹시 내 건강을 해치는 성분일까? 유해식품은 피하고 몸을 치유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해식품일까? 좋게 표현해서 가공식품이지 그냥 불량식품이다. 거대 제약회사처럼 거대 식품회사가 존재한다. 두 산업 모두 소비자 건강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거대 식품회사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 고를 수 있는 브랜드가 수백 가지인 것 같지만 실은 모두 몇몇 대기업 집단 손아귀에 있다. 그 중에서 당신의 건강을 정말로 챙겨줄 회사는 없다. 1980년대에 담배 제조업체들이 가공 불량식품 산업을 대거 인수해서 가공식품의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짜맞추었다. 중독성 물질을 늘리고 가격은 낮추면서 광고비를 쏟아부었다. 그들이 겨냥한 상대는 아이들이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과연 자기네 자녀에게도 이런 유해 불량식품을 먹였을까 싶다. 지난 2세기 동안 설탕, 흰 밀가루, 백미, 식물성 기름, 즉석음식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한 현상과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같이 움직였다. 반면 동물성 지방 소비는 이때 감소했다. 가공식품은 무엇이 문제일까? 가공식품에는 정제 탄수화물, 고도 불포화 지방산, 곡물, 글루텐이 많이 들었다.
제조 과정에서도 흔히 씨앗기름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리놀렌산, 오메가6 지방산이 듬뿍 들었다. 정크푸드에서 몸에 가장 나쁜 내용물은 다음 3가지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1.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2.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 3. 곡물과 글루텐.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엠토르를 켜는데 그러면 염증과 주요 만성병 대부분이 생기고 몸이 전반적으로 늙는다.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 때는 1901년이었다. 독일군은 유보트 잠수함에 쓸 더 나은 윤활제가 필요했다. 독일 과학자들이 액체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해 부분적으로 굳힌 고체 유지를 만드는 법을 궁리해냈다. 이 제조법은 나중에 프록터 앤드 갬블에 팔렸고 이 미국 회사는 그 기름을 제빵과 튀김에 쓰는 식용유로 팔기로 결정한다. 바로 크리스코라는 쇼트닝 제품이다.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이 생겨나 심장 질환이 폭증했으니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크리스코는 이후 제조법을 조금 바꾸어 1회 섭취 분당 트랜스 지방을 0.5g 이하로 줄였다. 제품의 영양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함량을 0g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해준 편법이었다. 이어서 프록터 앤드 갬블은 미국 심장협회에 170만 달러를 지불하고 신제품 크리스코를 홍보하면서 이 기름으로 요리하면 동물성 지방을 쓰는 것보다 건강하다는 거짓말을 퍼뜨렸다. 나는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 리놀레산이 가득 들었다.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름이 대표적이다. 나는 이 기름을 요즘 말로 극혐한다. 1. 카놀라유. 2. 옥수수유. 3. 면실유. 4. 콩기름. 5. 해바라기유. 6. 홍화유. 7. 미강유. 8. 포도씨유. 이 8가지 기름은 종종 건강한 식물성 기름으로 홍보된다. 사실이 아니다. 버터와 우지, 기라는 인도식 버터기름,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 등이 건강한 기름이다. 곡물과 글루텐 제한하기.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빙하기 말기 수렵 채집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이 175cm, 여성은 165cm였다. 농업을 시작하고 인류의 평균 신장은 크게 줄었다. 기원전 3000년경 신장은 남성이 160cm, 여성은 152cm로까지 작아졌다. 그 뒤로 다시 키가 조금씩 커지긴 했지만 오늘날 그리스인과 티르키예인은 여전히 수렵 채집인 조상보다 키가 작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렵 채집인에 비해 농부의 치아 범랑질 결손은 거의 50%나 더 심해졌다. 철분 결핍 빈혈은 4배, 전염병 간염은 3배 더 늘었다. 척추의 퇴행성 병증도 많아졌다. 게다가 기대 수명이 농부는 기껏해야 19년인데 수렵 채집인은 약 26년이었다. 나는 빵을 좋아한다. 하지만 건강을 고려해서 곡물은 최대한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통곡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말이다. 곡물을 먹은 농부가 그러지 않았던 수렵 채집인보다 형편이 더 나빴다. 곡물은 무엇이 문제일까? 곡물에는 글리포세이트라는 성분이 있을 수 있다. 제초제이자 건조제로 쓰인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가 인간에게 위험한 증거는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글리포세이트가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할 까닭이 없다. 곡물의 다른 작용까지 고려하면 더욱이 그렇다. 또한 곡물은 염증을 유발한다. 어떤 밥을 먹든 소화 과정에서 염증은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곡물은 다른 음식에 비해 그 작용이 커진다. 곡물은 세균 독소가 장벽을 통과해 혈류로 곧장 들어가기도 한다.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바로 그 증상이다.
이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글루텐이다. 나에게 글루텐을 소화하지 못하는 셀리악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루텐은 어쨌거나 피하고 싶다. 그 까닭은 이렇다. 글루텐이란 글루텐은 밀, 보리, 호밀, 그리고 밀과 호밀의 교잡종인 트리티케일에 든 여러 유형의 단백질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런 단백질을 프롤라민이라고 한다. 다양한 프롤라민이 존재하지만 모두 연관성이 있고 구조와 성질이 비슷하다. 글루텐은 탄성이 좋아서 과자와 빵을 구울 때 글루텐이 든 곡물을 쓴다. 이런 음식이 오늘날 식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서구에는 하루 섭취량이 약 5에서 20g으로 추정된다. 이런 단백질을 소화관에 있는 효소들이 분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단백질이 불완전하게 소화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커다란 아미노산 덩어리인 펩타이드가 소장벽을 통과해 신체의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셀리악병처럼 글루텐과 관련된 여러 질환에서 나타나는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당연히 곡물과 거기에 든 글루텐을 대부분 제외한다. 이론상 완벽한 저탄수화물 식단은 없겠지만 밥이 정말로 보약이 되게끔 애쓴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약이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이번 장을 쓰는 사이 의학학술지인 내분비, 당뇨, 비만의 현재 견해에 놀라운 검토 논문이 한 편 실렸다. 탄수화물 섭취와 심장병 위험, 그리고 스타틴에 관한 내용이었다. 제목이 논문의 요점을 말해준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을 스타틴 약물 대신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치료할 수 있다. 케톤증.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건강 설계를 충실히 따르면 대개 케톤증이 생기는데 그건 좋은 일이다. 건강 성과급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케토시스, 케톤증은 잠시 부는 건강 열풍이 아니다. 약 1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250만 년 동안 인류가 누린 건강한 기본 영양 상태였다. 그렇게 믿을 이유는 많다. 우리의 수렵 채집인 조상은 여러 면에서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식생활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농업으로 전환한 대가를 현대의 우리도 대사질환과 염증, 건강 악화 등으로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케톤증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케톤을 연료로 쓰는 상태를 말한다. 탄수화물은 신체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하루에 50g을 밑돌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저장해둔 글리코겐이 바닥난다. 그러면 신체는 대사 변화를 겪는다. 이때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나는데 바로 포도당이 신생합성을 거치고 케톤이 생성된다. 포도당 신생합성은 몸속, 특히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경로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부족하면 포도당 신생합성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서 포도당을 대신할 주요 에너지원으로 케톤체를 생성하기 시작한다. 저혈당으로 인슐린 분비가 감소하면 저장되는 지방과 포도당이 확 줄어든다. 이에 따른 호르몬이 변화를 겪으며 지방 분해가 증가해서 지방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방산은 대사를 거쳐 아세톤 같은 기본 케톤체가 된다. 케톤 식단을 유지하면 케톤이 쌓이는데 이런 대사 상태를 영양적 케톤증이라고 한다. 신체에 다시 탄수화물이 많아지지 않는 한 신진대사는 줄곧 케톤 상태를 유지한다. 영양적 케톤증 상태에서는 케톤체가 혈중 pH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작은 집단으로 생성되므로 상당히 안전하다고 여겨진다. 생명을 위협하는 병증인 케톤 산증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때는 케톤체가 훨씬 더 커다란 집단으로 생성되어 혈중 pH가 산성으로 바뀐다. 케톤체는 심장, 근육조직, 신장 등에서 수월하게 동력원으로 쓰인다. 혈액 뇌장벽을 통과해서 뇌의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케톤체는 슈퍼연료라 불리는 아데노신 3인산을 포도당보다 더 많이 만든다. 그러면 신체는 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꾸준히 효율적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케톤체는 활성산소의 손상을 줄이고 항산화력도 강화한다. 케톤 식단이 선사하는 건강의 유익성은 엄청나다.
케톤 생성 식단 연구에 지원한 그룹에게 사흘간 케톤식을 먹게 했다. 그 짧은 기간에도 체중과 염증이 줄고 인슐린 감응성이 개선됐다. 나처럼 당뇨나 당뇨 전 단계 환자라면 당연히 케톤 식단으로 바꿔야 한다. 당뇨병의 생체 표지자 중 하나가 헤모글로빈인데 이것으로 지난 2-3개월 혈당치를 측정할 수 있다.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으면 2형 당뇨병 환자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헤모글로빈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 정제 탄수화물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 2형 당뇨병 환자는 탄수화물만 먹지 않아도 심혈관계 대사의 위험 인자가 크게 준다. 케톤 식단은 인슐린 주사보다 편리한데 건강에는 더 좋다. 비용도 적게 든다. 사람의 신진대사는 케톤증 상태일 때 두루 좋도록 진화했다. 케톤은 포도당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선사하면서도 이런저런 만성병을 끌고 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 왜 많은 사람이 케톤증을 무서워할까? 흔한 반대 논리는 이렇다. 케톤 식단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식이요법이 아니다. 내가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았다. 나는 케톤 생성 식단을 4년 넘게 실천했는데 이제는 특별한 식이요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저 내 식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뿐이고 이 방식이 점점 더 마음에 든다. 이렇게 케톤 생성 접근법은 식단을 넘어 생활 습관으로 확장해 나아간다. 긴 안목으로 건강한 삶이 보장된 수명 배당을 주리라 확신한다. 얼마나 먹을까? 간단히 말하면 먹고 싶은 만큼이다. 바뀌어야 할 건 얼마나 먹고 싶은지다.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가득된 정제 탄수화물, 씨앗기름, 곡물을 섭취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더불어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좁히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다른 조언도 잘 따른다면 여러분 몸은 아마도 케톤증 상태로 바뀔 것이다. 이때 식욕이 함께 조절되는 흥미로운 효과가 찾아든다. 정제 탄수화물로 과도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않아서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 끼 식사를 마치면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 감자칩과 치즈를 한 조각 먹었을 때 느껴지는 배고픔의 차이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성인이라면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기에 너무 늦은 시점도 없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약 하나 삼키는 일에 비하면 훨씬 어렵다. 하지만 효과는 대체로 훨씬 좋다. 먹기 싫은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서 살을 빼지는 말자. 오늘 차린 밥상을 평생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농이자, 농경 이전의 자연식 계획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영양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 덧붙일 말이 있다. 열량은 마시지 않고 먹는 것. 영양 관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칼로리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오렌지와 사과 같은 과일을 통째로 알맞게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오렌지나 사과를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혹시 아는가? 믹서에 넣고 갈면 된다. 생과일에는 두 종류의 섬유질이 있다. 몸에 잘 녹는 가용성 섬유질과 그렇지 않은 불용성 섬유질이다. 이 두 가지 섬유질이 소장에서 함께 보호 장벽을 형성해 몸이 당을 포함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비율을 낮춘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당이 간에 밀어닥쳐 지방으로 바뀌는 일이 없게 한다. 과일을 믹서에 넣고 피레로 갈면 불용성 섬유질이 칼날에 갈갈이 잘린다. 불용성 섬유질이 없이 가용성 섬유질만으로는 당 흡수를 늦추는 장벽을 형성할 수 없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면 통째로 먹을 때보다 인슐린 반응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 수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 소장 융합막은 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데 과당이 이 융합막을 교란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장누수, 염증 등을 일으킨다. 과일을 그대로 먹지 않고 주스로 마시면 많은 양의 과당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데 이 과당이 전부 소장에서 흡수되어 곧장 간으로 간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음료는 어떨지 궁금할 만하다. 저당이라느니 저칼로리라느니 광고에도 여전히 인슐린을 자극한다. 체내에 많은 지방을 저장해 비만이 되는 원인은 열량 자체보다 인슐린 자극에 있다. 다이어트 음료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마시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다이어트 음료는 그저 많은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중 하나일 뿐이다. 그야말로 건강의 적이다. 원재료명, 영양정보 읽기. 오늘날 슈퍼마켓에서 파는 식품 중 90%가 100년 전에는 있지도 않았다. 현대 질병 중 90%도 그때는 생겨나지 않았다. 우연일까?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품은 대부분 포장지에서 스스로 정체를 밝힌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원재료 이름과 영양 정보를 들여다보자. 이런 영양 성분 표기가 없는 비가공식품은 괜찮을까? 전부는 아니어도 대다수가 건강한 식품이다. 식품 라벨을 살피는 습관을 들이자. 아니면 라벨이 없는 비가공식품을 구입하자. 다음은 건강한 사람이 구매하는 식품 목록이다. 달걀, 붉은색 고기, 닭고기, 생선, 채소, 치즈. 건강은 결국 입으로 들어온다. 현명한 선택을 하자. 먹는 순서를 지킨다. 냉장고를 농업 이전의 자연식품으로 채웠다.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서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끼, 아니 하루 한 끼를 챙기면 되는 건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자. 다량 영양소를 먹는 순서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지방과 단백질로 시작한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과 포도당의 반응을 줄인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과 포도당의 수치가 치솟은 뒤에 순식간에 뚝 떨어진다. 건강 설계 계획 2. 기타 요소. 지금까지 몇 가지 식품 독소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아무리 좋은 의료 서비스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보완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식단만으로는 최적의 건강을 바라기에 부족하다. 다른 요소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강력한 독소다. 만성이라면 특히 그렇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 염증, 인슐린 저항과 상관관계가 있다. 만성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쉽게 살이 찌고 우리가 살펴본 여러 만성 질환으로 가는 길도 쉽게 열린다.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단지 사람에게만 바람직할까? 그럴 리가. 개와 고양이는 생물학적으로 사람과 퍽 다르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원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판매하는 애견용과 애묘용 정크푸드를 동물에게 먹이면 좋지 않다. 개와 고양이도 다양한 형태의 당뇨병과 여러 만성 질환을 앓을 수 있다. 나는 우리 개 버터에게 당, 곡물, 곡식, 씨앗기름이 든 음식은 되도록 먹이지 않는다. 사람의 장수를 위한 접근법을 개와 고양이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렇다. 엠토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의 대사도 좌우한다. 수면. 엉망이 된 수면 또한 해롭다. 식단, 독소, 결핍을 바로잡아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계속 흐트러진다. 잠이 보약이다. 적절한 수면은 업무 실수를 줄이는 효과 말고도 대사 건강을 개선한다. 잠은 허기와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 수치가 높아진다. 이때 식욕을 억누르고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한다. 또한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도 떨어져서 저장되는 지방이 늘어난다.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잠을 자면 식욕과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수면의 질이 나쁘면 신체의 지방 연소율이 내려간다.
또한 하루 주기 생체 리듬과 맞지 않는 잠을 자도 포도당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며 인슐린을 과도하게 생산하도록 자극해서 혈당과 인슐린 저항을 높인다. 다음은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다.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킨다. 햇빛을 쬐다. 휴대폰과 태블릿을 들고 침대에 눕지 않는다. 침실에서 전자제품을 없애고 와이파이도 끈다. 내일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마음을 비운다.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한다. 명상이나 심호흡으로 긴장을 푼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인다. 더 일찍 일어나거나 더 늦게 자야 할 이런저런 일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그런 상태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이 방해를 받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자. 신체 운동. 운동을 마치 약물처럼 생각하며 복용량을 조절하듯 운동량을 조절해야 한다. 운동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큼 해로울 수 있다. 몸에 딱 좋을 만큼만 운동하기 바란다. 지나친 운동은 염증만 일으킨다. 꾸준히 운동할 동기를 계속 이어가려면 내 운동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두는 것이 좋다. 보통은 창피함이 귀찮음을 이긴다. 두뇌 운동. 외국어나 악기 연주를 배우면 두뇌가 계속 활동하게 된다. 외국어를 배울 방법은 많다. 학원에 등록하거나 개인 교습을 받는 건 전통적인 방식이다. 듀오링고 같은 무료 이러닝 사이트에 가입해도 좋겠다. 건강 설계 계획 3. 내 몸 심화 이해와 바이오 해킹. 건강을 설계하는 우리 계획에서 이 세 번째는 선택사항이다. 말하자면 자동차 보닛을 열고 엔진룸을 들여다볼 독자를 위한 조언이다. 우리 의료체계는 몹시 단순하게 세워져 있다. 편의를 따른 결과다. 단순화가 지나친 측면도 있는데 대체로 이 양식이다. 이를테면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거나 없거나다. 보험을 청구하거나 조사 연구를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그러는 편이 계산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에서 다루는 여러 만성질환은 홀짝 문제가 아니다.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은 느닷없이 걸리는 질병이 아니다. 까맣게 모르는 채로 질환을 안고 살다가 마침내 의사의 진단을 받기까지 몇 년, 몇십 년이 걸린다. 경고 신호를 일찌감치 알아차린다면 너무 늦기 전에 병증을 개선할 수 있다. 로버트 러프킨의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건강 설계에서 언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와 같은 영양에 대한 내용은 당장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